오, 어쩌지? 밥 먹는 한두은을 보며 계속 그 생각만 하는 중이다. 처음엔 옆에 앉아 어떻게든 통제해보려고 했으나 포기하고 말았다. 음식을 뺏거나 포크 든 손을 잡으면 흥분하며 소리를 질렀다. 손으로 돈가스를 통째로 들고 뜯었고 목덜미와 셔츠로 흘러내리는 소스와 국물을 닦아낼 생각은 없어 보였다. 입속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도 음식을 집어넣었다. 들어가지 않으니 우겨 넣으려 괴송을 질렀다. 그리고 곧바로 구역질을 했다. 나는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고 멍하게 지켜만 보았다. 음식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쪽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엔 난감한 얼굴로 부탁을 하던 점원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조용히 시켜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손에서 음식을 빼앗고 접시를 치웠다. 한두는 바닥에 누워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나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거의 울듯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겨드랑이 밑에 손을 집어넣고 들어올리는 척하면서 강하게 꼬집었다. 순간 그의 몸이 달팽이 더듬이처럼 위축됐다. 놀란 눈을 하고 잠잠해졌다. 우리는 서둘러 음식점을 빠져나왔다. 배부른 한두는 다시 소심한 아이였다. 여전히 침을 뱉고 한 번씩 얼굴을 때리기는 했지만 가벼운 수준이었고 이젠 제법 내 뒤를 알아서 잘 따라왔다. 하지만 나는 방금 전의 사태로 인해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고 마음속의 여유와 온기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한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진한 표정으로 담벼락에 얼룩에 눈이 팔려 있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단순하게 생각하려 해도 간단히 정리되지 않았다. 침을 뱉고 식탐을 부리며 소리를 지르는 인격과 사람들을 피해 몸을 움츠리고 긴장하고 신도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인격은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에게도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모르겠다. 4시간 남았다.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다시 선정릉으로 향했다. 방금 전의 사태 때문에 사람이 많은 대로로 걸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입구에서 한두의 걸음이 멈췄다. 목줄이 풀린 치와바가 서 있었다. 그는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졌고 표정에는 두려움이 보였다. 두 귀가 쫑긋 솟은 개는 이빨을 보이며 지저댔다.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10m쯤 떨어진 곳에 서서 형식적인 목소리로 하지마, 하지마 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남의 개에게 욕을 할 수도 발로 찰 수도 없어서 잠시 가만히 있었다. 그는 뒷걸음을 치며 내 뒤로 숨었다. 그가 느끼는 두려움이 어깨와 팔에 흡수되듯 고스란히 전해졌다. 주인이 있는 쪽을 슬쩍 봤다. 여자는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나는 빠른 속도로 발을 뻗어 개의 뒷다리를 걷어찼다. 치와와는 킹! 하고 비명을 지르고 등을 돌려 주인에게 돌아갔다. 한두는 그것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한참 동안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더니 대뜸 내 손을 잡았다. 그는 손을 놓을 생각이 없는 걸까? 빼보려 손을 비틀고 힘을 주면 그쪽에서도 반대 방향으로 손을 비틀고 비슷한 크기의 힘을 주었다. 별 수 있나? 잡고 걸어야지. 선정릉 둘레길엔 노인들이 많았다. 국적을 알 수 없는 기이한 패션의 할머니는 펠리컨처럼 양팔을 퍼덕이는 체조를 했고 잘 차려입은 노신사는 유모차를 앞에 놓고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다. 정자 아래 아저씨 둘이 마주 앉아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옆에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종아리가 아팠고 손바닥에 자꾸만 땀이 고여 손을 닦고 싶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척하며 빠르게 손을 빼냈다. 한두는 자신의 손과 내 손을 번갈아 쳐다본 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앞을 바라봤다. 저쪽에 앉은 아저씨가 쥐고 있던 포를 판에 내려놓고 한두를 쳐다봤다. 한쪽에 앉은 아저씨도 양팔을 기둥 뒤로 감은 채 신기한 듯 헤드기어를 봤다. 그러더니 흥미를 보이며 한두은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와 말을 걸었다. 뭐 하는 사람이야? 한두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정면만 봤다. 아저씨는 응? 응? 하며 계속 말을 걸었다. 그리고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되물었다. 응? 나는 귀찮고 번거로워 낮게 답했다. 그러지 마세요. 아저씨는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내가 뭐? 응? 불쑥 짜증이 치솟았다. 다른 아저씨는 어느새 한둔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내밀며 말했다. 복싱, 복싱. 외국인에게 말하듯 단어 하나에 발과 팔을 모두 동원했다. 한두는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두 발을 벌리고 자세를 살짝 낮추더니 펀치 2개를 날렸다.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한 원투였다. 나무 배트에 잘 맞은 안타 같은 2번의 경쾌한 소리가 산책로에 탕탕 울렸다. 그리고 한두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아저씨들은 처음엔 깜짝 놀라 멍하게 한두은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보란듯 내게 이빨을 보이며 웃었다. 6. 권투했어요? 한두는 새침한 표정을 하고 앞만 보고 있었다. 우거진 나무 틈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말았다 했다. 야, 너는 왜 밥 말고는 다른 말을 안 해? 그는 아랫입술을 쭉 내밀고 눈을 가늘게 뜨며 어깨를 움직였다. 어딘지 불편해 보였다. 자꾸만 어깨끈과 허리끈을 만지작거렸고 아아 소리를 내며 헤드기어를 주먹으로 톡톡 때려댔다. 허리끈에 플라스틱 버클을 풀고 가방을 벗겨주었다. 가방은 무거웠다. 바닥에 내려놓을 때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 지퍼를 열어 안을 확인했다. 물병 3개, 양장된 책이 7권, 2kg짜리 분홍색 아령도 1개 들어있었다. 책은 옛날식 판형의 한국문학 전집이었는데 이름 순서대로 책장에서 빼서 집어넣은 듯 했다. 그 순간 우진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디야? 선정릉. 하, 역시 너는. 역시 뭐? 아냐, 열심히 한다고. 잘 놀아주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 전화 너머로 침대에서 느긋하게 뒹굴며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 옆에 희미하게 여자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형, 얘 복싱했어? 글쎄, 사모님한테 듣기론 애한테 도움될까 싶어 안 시켜본 게 없다고 하던데. 정서 안정되라고 검도도 시켰다고 들었거든. 모르지 뭐, 권투도 했을지. 왜? 애가 누굴 때렸어? 아냐, 그런데 사모님이라는 사람 말이야. 애 학대해? 학대라니. 가방 봤어? 아, 그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단다. 밖에서 힘을 많이 빼야 집에 들어가면 바로 잠들거든. 그러면 사모님이 엄청 좋아하셔. 운동이라 생각하면 돼. 그리고 애가 불안해하니까 뒤에서 무거운 걸로 눌러주면 안정도 느끼고 여러모로 좋아. 형은 내 목소리에 스민 의구심을 읽었는지 이 말 저 말로 달래려 했다. 주로 보호자의 고충에 포커스를 맞춘 내용이었다. 그 여자는 한두은의 엄마도 아니고 이모라고 했다. 자기 아들도 아닌데 아들처럼 키운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녀의 마음을 절대로 헤아릴 수 없다는 식의 설명이었다.
나는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형은 한마디 더 하고 끊었다. 대충 해, 날도 더운데. 가방을 벗은 한두는 어깨를 안으로 수그리고 앉았다. 직전까지 장대처럼 꼿꼿하게 몸을 펴고 있던 것과는 다른 자세였다.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호흡하다가 한 번씩 길게 숨을 뱉었다. 그가 나를 쳐다보며 아아 소리를 내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툭툭 쳤다.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라고 말리려는 순간 뭔가 깨달았다. 자해를 하는 것이라면, 화가 난 것이라면 저렇게 힘없이 아아 하지 않을 거라고. 악악 소리 지르며 샌드백 두드리듯 때리겠지. 한둔을 데리고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갔다. 목에 걸린 표식과 헤드기어를 벗겼다. 두 뺨이 빨갰다. 땀띠가 볼에 퍼져 있었고 좁쌀만한 염증도 있었다. 헤드기어를 손에 들고 잠시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을 제대로 봤다. 물기 없이 마르고 까만 작은 씨앗 같았다.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눌리고 뭉쳤는데 곳곳이 동전 모양으로 하얗게 새어 있었다. 나는 그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잡고 손우물을 만들어 물을 담아 뺨에 끼얹었다. 물이 닿을 때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 개의 주먹이 익은 열매처럼 빨갰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나는 아이를 달래듯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씻는 내내 수능적이었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세면대에 물을 틀고 흐르는 물에 손을 집어넣고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화장지를 풀어 손수건 크기로 접어 조심스럽게 톡톡 찍어 물기를 닦아냈다. 이마와 목덜미에 눈가루처럼 휴지 조각이 묻었다. 헤드기어의 안쪽을 화장지로 닦아낸 후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방에 집어넣고 어깨에 걸쳤다. 더우니까 잠깐만 벗고 있어요. 절대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알겠지요? 나는 그의 둥근 이마에 붙은 젖은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듯 살짝 떼어낸 뒤 그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가볍게 흔들어 주었다. 7. 한둔의 발걸음이 경쾌하고 빨라졌다.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그러다 뭔가를 지시했다. 손가락이 가리킨 것을 보면 별것도 아니었다. 잡은 벌레에 줄을 감고 있는 거미였다. 그것을 시작으로 계속 뭔가를 보여줬다. 나는 그것들이 왜 인상적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버려진 매듭, 돌 위에 올려져 있는 돌, 한쪽이 부서진 이어폰, 깨끗하게 속이 텅 빈 매미의 허물 앞에서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는 그것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았다. 갑자기 말을 했다. 매미. 매미를 매미라고 했을 뿐인데 나는 정말로 놀랐다. 그는 멀뚱히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살짝 옆으로 꺾어 일어섰다. 그것도 몰랐냐는 듯 오만한 표정이었다. 한 번 말문이 트이자 멈추지 않았다.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재생되듯 그는 일정한 리듬과 운율로 말했다. 시의 한 구절 같기도 했고 멜로디 변화가 없는 노래 같기도 했다. 작게 웅얼거려 정확하게 들을 수는 없었지만 나무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다. 오리나무. 마침 나무에 이름표가 있길래 확인해 보았는데 정말이었다. 오리나무였다. 정말이야? 알고 말하는 거야? 그는 내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10걸음 정도 앞서 걸으며 계속 나무의 이름을 말했다. 화살나무, 자귀나무,
전나무, 그는 나무가 친구라도 되는 듯 편하고 부드럽게 이름을 불렀다. 이게 가능한가? 나는 한돈의 뒤를 따라가며 핸드폰으로 자폐, 정신지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연관 검색어로 나온 천재자폐와 서번트 신드롬도 함께 검색했다. 사례가 다양했고 그것과 관련된 지식이 없어 잘 이해할 순 없었지만 어쨌든 가능하단 소리였다. 피아노를 잘 칠 수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으며 암기력이 뛰어날 수도 있었다. 나무 이름을 많이 아는 것은 그것들에 비해 더 대단한 것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목소리는 듣기 좋았다. 고저가 거의 없는 단조로운 음성이었는데도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유리병에 반쯤 담긴 물이 계속 찰랑거리는 소리 같은 반복과 희미함. 그러다 갑자기 말을 멈추고 멈춰 서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내가 봐주기를 원했다. 역시나 특별할 것 없었다. 부러진 안경다리 한쪽, 흙 속에 반쯤 파묻힌 자주색 털모자 같은 것들이었다. 내가 그것을 확인하면 그는 다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앞서 걸어갔다. 반시계 방향으로 걷는 사람들은 시계 방향으로 걷는 우리들과 마주쳤다. 산책하는 남자, 조깅하는 여자, 팔짱을 끼고 한 몸처럼 걷는 연인, 제자리에 멈춰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듯한 외국인, 혼잣말을 하며 화내고 우는 정체불명의 노인. 그들을 마주칠 때마다 한두는 입술을 다물고 긴장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상체를 양옆으로 움직였다. 그러다 재빨리 한 걸음 한 걸음 비켜서며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과 몸이 닿으면 당장 목숨을 잃게 되는 게임이라도 하는 플레이어처럼 신중했다. 가벼운 스텝, 리드미컬하게 왼쪽 오른쪽으로 유연히 움직이는 상체. 홀로 진지했고 혼자 애쓰고 있었다. 마치 링에 서서 부지런히 발을 움직이며 분투하는 아웃복서 같았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쏴야 하는. 나는 무심결에 단어 하나를 입 밖으로 꺼냈다. 파피용.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봤다. 파피용이라니 얼마 만에 발음해보는 불어인가. 프랑스어과를 졸업했으면서 간단한 단어 하나 말하는 것도 이렇게 낯설다니. 그땐 프랑스 하면 막연히 멋있었지. 불어를 공부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더 멋있을 것도 같았고, 그게 뭔지 몰라도 남들과는 다른 미래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다. 뭐랄까, 프랑스적인 미래랄까? 에펠탑처럼 예쁘고 푸른 눈동자를 마주보며 빵을 자르고 향송이 울려 퍼지는 거리를 걷는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삶. 아니면 프랑스와 관계된 어떤 삶. 이를테면 프랑스와 무역을 하거나 그 나라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람 정도는 될 줄 알았다. 파리 8대학이니 9대학이니 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졸업 후에 영어 학원 강사를 했고 나중에는 초등학생 보습학원에서 국어와 수학도 가르쳤다. 그 일을 하기 위해 국어 문법과 수학 공식을 다시 공부해야 했다. 그것도 쉽지 않았다. 뭘 해도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다. 답답하다. 꽉 막혔다. 이런 말을 늘 들어왔다. 프랑스어를 공부한 사람이 왜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냐고 쓴소리도 많이 들었다. 불어와 유연함의 연관성을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일을 그만둔 뒤였다. 그리고 지금은 보습학원에서 함께 일했던 우진형의 땜빵으로 일당 9만 원짜리 알바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한둔과 나란히 걸었다.
내가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했어. 불어 알아요? 몽주, 사바? 그는 곁눈으로 쳐다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암튼 그런 걸 배웠는데 내가 프랑스어과 대표 권투 선수였어. 나는 자세를 낮추며 포즈를 취해 보였다. 가방 탓에 순간 몸이 휘청거렸다. 그는 살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 대학 체육대회에서 권투라니. 당시 학생회장이 격투기에 빠져 있어서 밀어붙인 건데 정말 끔찍했어. 눈뜨곤 볼 수 없는 수준의 경기였거든. 그래도 경기장의 풍경은 멋졌던 것 같아. 응원도 재밌었고. 상상해봐. 러시아, 스페인, 독일, 아랍, 중국, 일본, 프랑스를 대표하는 허약한 선수들이 링에 올라서 싸우는 광경을 말이야. 국기가 휘날리고 정체불명의 어설픈 외국 응원가가 울려 퍼졌지. 프랑스어과 대표 선수는 나였어. 권투를 잘해서가 아니고 남자가 나밖에 없기 때문이었지. 원래 외국어과는 남자가 부족한데 프랑스어과는 그중 특히 심했지. 신입생이 나 포함 3명이었으니까. 선배들은 집행부니 임원이니 이런저런 중책을 맡아 대회 준비 인력으로 빠져나갔고 출전할 남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야. 신입생 중 한 명은 학교를 한 달째 나오지 않았고 또 다른 한 명은 심각한 축농증을 앓고 있었는데 마우스피스를 끼고 코를 킁킁거리더니 숨이 안 쉬어진다고 바로 포기하더군. 어쩌겠어. 내가 나갈 수밖에. 내 상대는 러시아어과였어. 딱 봐도 만만해 보이는 약골이었지. 내가 아무리 권투를 못해도 쟤는 이길 수 있겠다 싶었는데 상대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 표정에 자신감이 있더군. 순간 언덕에서 강한 바람이 불었다. 우리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허공을 봤다. 바람이 보였다. 바람이 지나가는 곳으로 나뭇잎과 모래, 이름 모를 날벌레들과 까만 비닐봉지가 함께 날렸다. 투명한 길 하나가 허공 속에 놓인 것 같았다. 한두는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앞으로 조금 내밀어 바람의 맛을 보고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바람이 멎고 우리는 다시 걸었다. 나는 말했다. 팽팽한 경기였어. 팽팽하게 못했지. 수준이 비슷했으니까. 양쪽 다 서로를 다운시킬 정도의 펀치와 힘이 없어서 공이 울릴 때까지 주먹만 휘둘러 댄 거야.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고. 지금 생각해봐도 끔찍하다. 사실 진짜 경기는 링 밖에서 이루어졌어. 세계 타이틀 매치라도 그 정도는 안 될 거야. 열광적이고 무시무시한 응원전이었지. 서로의 별명을 연호하는 소리가 귀를 아프게 할 정도였으니까. 프랑스에서 파피용 파피용 하면 러시아에서 우비짜 우비짜 했지. 내가 파피용이었고 상대가 우비짜였는데 결과적으로 파피용이 판정으로 졌어. 마지막에 터진 코피가 결정적이었지. 파피용이 프랑스어로 무슨 뜻인지 알아? 나비야.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는 알리를 염두에 둔 응원 같은데 그게 뭐야? 권투 선수한테 나비라니.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진 건 순전히 응원 탓이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우비짜는 러시아 말로 살인자라더군. 아, 별명이 그 정도는 되었어야지. 나비가 뭐야? 나비가 살인자를 어떻게 이겨? 그런데 두은씨 걷는 폼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 한두는 나를 빤히 봤다. 기분 탓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그의 얼굴에서 어떤 반응이 비쳤다. 여차하면 놓칠 뻔한 작은 미소가 고요히 떠올랐다 빠르게 사라졌다. 이 생각은 스스로 생각해도 상당한 비약이지만 나는 그가 내 마음을 꿰뚫어 본 다음에 웃은 것이라는 근거 없는 판단을 했다. 응답하는 눈빛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기분이 좀 이상해졌다. 비웃어? 나는 왼손으로 잽을 날렸다. 그것도 가볍게 피했다.
이번엔 힘을 실어 스트레이트를 날렸는데 몸을 뒤로 쭉 빼더니 그것도 피하는 것이었다. 눈빛이 진지했고 주먹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마치 주먹과 자신 사이에 필연적인 거리가 존재한다는 듯 예민하게 거리를 유지했다. 나는 장난기가 발동해 계속 펀치를 섞어서 마음대로 날려보았다. 그는 한 대도 맞지 않고 모든 주먹을 피했다. 어떤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봤다. 손을 맞잡고 벤치에 앉아있는 연인이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이 나를 향한 것인지 한두훈에게 향한 것인지 둘 모두를 향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나는 머쓱한 기분에 주먹을 내리고 고개를 푹 숙였다. 숲속으로 낮이 사라지고 있다. 그늘이 넓어지고 대기가 희뿌옇게 변했다. 한여름 늦은 오후가 이렇게 어두워질 수도 있나. 구름도 바람도 없는데 태양은 저리도 맹렬한데 왜 숲은 어둡나? 나무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 한두훈에게는 그림자가 없다. 윤곽선도 없고 희미한 얼룩 같은 것도 없었다. 곰곰 생각하니 걷는 내내 그림자를 본 기억이 없다. 같은 길을 돌고 또 돌았다. 설릉에서 정릉으로, 정릉에서 다시 설릉으로. 한두훈은 중력 없이 저항 없이 허공에 한 뼘 떠서 쭉 미끄러지듯 걸었다.